자, 심화이론 과정 2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77페이지예요. 네, 177페이지 펴놓으시고 잠깐 여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지대이론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대이론 관련해서는 우리 6가지를 학습한다 했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제설, 튀넨의 위치 제설, 마르크스의 절대 제설,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 마샬의 준 지대설, 알론소의 입찰 지설처럼 6가지를 학습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지난 시간에 저희 4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자, 리카도의 차액설,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파레토의 경제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마샬의 준지대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177페이지 양으로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샬의 준지대설, 여기서는 준지대 이 개념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거 생각됩니다. 너무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준지대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지금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더라. 이를 마샬은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농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농기계는 생산 요소일 수 있겠죠. 이것은 농기계 생산 요소는 단계는 단계는 고정이 된다라는 얘기. 그럼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럼 나만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농기계가 없잖아요. 그럼 내 거 농기계를 빌려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빌려 쓰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마치 토지 빌려 쓰고 토지엔 대가, 즉 지대를 지불한 것처럼 내 거 농기계 빌려 쓰고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대에 준한다 해서 마샬은 뭐라고 했어요?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지대에 준한다 해서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계는 농기계 생산소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단계는 준지대도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어찌보면 준지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초과율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는요. 장기는 생산 요소가 고정됩니까?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기는. 그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농기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굳이 내 거 빌려 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따라서 장기는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소에 귀속된 소득을 마샬은 뭐라고 했어요? 준지대다 표현했고, 이것은 준지대는 단계는 존재한다냐. 왜? 단계는 생산소 고정되기 때문에 준지대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장기는 생산소 늘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준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튼 준지대는 단기로 존재하는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양으로 5번 마샬의 준지대설이다 소개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소의 귀소득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지대의 성격을 지닌다. 단기적으로는 지대의 성격을 지닌다, 그 이야기예요. 장기적으로는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자, 이런 이유로 마샬은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된 소득을 뭐라 했습니까? 준지대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음 하단으로 내려옵시다. 동그라미 8번. 장기는 고정된 생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는 생산소 늘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정된 생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준지대도 장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준지대는 단기적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양으로 6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이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입찰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 생각을 합시다. 내가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는데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바로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에게 땅을 빌려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지대를 많이 지불할 것인가? 입찰에 붙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입찰에 붙이겠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야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처럼 자, 최대 금액을 써내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입찰지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찰지대는 것은 토지 이용자가 단위 면적의 토지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입찰지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 나름대로 지혜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써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입찰지는 결국 어때?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토지 이용자가 단위 면적의 토지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이때 최대 금액이라는 것은 결국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건 생각합시다. 자, 이제 초과 이윤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그럼 초과이윤이 100이라면 내가 얼마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냐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이때 100이라는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럼 100이라는 지대를 지불하면 이때는 초과이윤이 얼마 됩니까? 0이 되겠죠. 왜? 초과이윤 100인데 100이란 지대를 지불하면 초과이윤은 0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초과이윤이 0이란 이야기는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 어때? 이때는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100이란 지대를 지불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150이란 지대는 지불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왜? 150이란 지대를 지불한다면 정상 이윤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정상 이윤도 얻지 못할 만큼 지대를 지불을 할까요? 아니겠지요. 그럼 이걸 생각한다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바로 얼마입니까? 지대는 100이 되겠지요. 100. 이때는 뭡니까? 초과 이윤이 0이 된다. 이처럼 최대 금액 이 자체는 초과 이윤이 얼마?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찰지대한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지 않은 최대 금액,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우리 집에서는 몇 차례 말로 구기를 했죠. 자, 입찰지대는 최소 지불 용의액이다. 잘못되어 있죠? 뭡니까?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생각하셔야 되겠고, 다음 입찰지대는 초과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하다. 잘못되어 있죠? 초과이윤이 얼마가 되는 수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은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자, 이제 Y축은 지대가 되겠습니다. 지대고 X축은 도심에서 외곽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이 같은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오로지 A와 B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논리를 좀 단순화시켜보는 얘기예요. 근데 A와 B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가정하고 이때 A 산업은 도심에 있는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 산업에게 이 지대는 뭡니까? 최대 금액 입찰 지대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도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 땅이면 이 땅을 이용해서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A 산업에게서는 입찰 지대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튼 입찰지대를 연결해서 여튼 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선이 바로 뭡니까?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B 산업입니다. B 산업은 도심에 있는 이 땅을 이용해서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B 산업에게 이 지대가 뭐가 됩니까? 입찰 지대가 되는 것이다. 그럼 도심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 땅을 이용해서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더라. 이게 B 산업에게 입찰 지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튼 B 산업의 입찰들 연결하면 자, 이 같은 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B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도시는 오로지 A와 B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가정을 했지요. 그럼 이때 A와 B 두 개의 산업만 존재한다 가정했으니까 도시 전체의 입찰 곡선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여튼 입찰지는 뭡니까? 최대 금액이다 할 수 있겠죠? 최대 금액 때문에 자, 이 도시면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지불한 최대 금액은 어때? A 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되겠지요. 다음 도심부터 이만큼 이 땅입니다. 이 땅은 A 산업과 B 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같네요. 다음 도심으로 이만큼 이 땅입니다. 이 땅은 B 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A 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더 높죠? 최대 금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걸 연결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자 2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지대 곡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대 곡선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결국 뭡니까? 도시 전체의 자,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찰 지대 곡선의 것은 입찰 지대를 연결한 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입찰 지대가 되겠죠. 이를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입찰 지대 곡선의 것은 이처럼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입찰 지대를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판매기 극대화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입찰 지대를 연결한 선이 뭡니까?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전체 입찰선을 살펴보니까 어때?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우하향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참 오해한데 이와 같은 걸 원점에서 어때? 우리가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말씀드린 볼록, 오목 이것도 어때? 구분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틀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에서 종종 어때? 종종 자 틀린 문제로 출제하고 있다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볼록 오목이냐? 이걸 구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우리만의 비법으로 볼자 쓰자 그랬죠? 볼자 쓰자. 그럼 볼자 써서 어때? 그림이 이 같은 모습이나 이 같은 모습이면 원점에서 볼라온 것이다. 그래서 그림이 자, 이 같은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지 이 같은 모습이다. 자, 이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건 원점에서 볼록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에는 두 가지가 뭡니까? 오목한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이다. 이 모습은 어때?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볼록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A, B 두 개의 사람만 존재한다 가정이기 때문에 입찰 지역선 모습이 이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산업이 존재하면 더욱더 완만한 모습이 될 것이다. 여튼 도시 전체 입찰 지역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에서 볼록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자 이제 이 토지는 누구에게 할당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도심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도심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는 자 입찰 도시 전체 입찰 지대 곡선이 뭘 따랐습니까? A 산업을 따라갔죠. 왜? A 산업이 지대를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A 산업을 따라갔죠. 따라서 이 토지는 A 산업에게 할당된다. A 산업 용도에서 이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도시 전체 입찰 지대 곡선이 B 산업을 따라갔죠. 지금 B 산업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B 산업이 지대를 지불 능력이 더 크죠? 더 많은 지대를 따라서 이 토지는 B산업에게 할당이 된다라는 B산업 용도에서 이용이 되겠지요. 이처럼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에게 토지는 어때? 할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이 사례 보니까 A산업, B산업 중에서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 뭡니까? A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도심에 더 가깝게 입주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A산업의 입찰 지도선 기울기는 이 모습이죠. 다음 B산업의 입찰 지도선 기울기는 이 모습이네요. 자 상대로 A산업의 입찰 지도선 기울기가 어때? 더 가파롭죠? 더 급하다는 점. 입찰 지도선 기울기가 급할수록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점도 이해하시고 교재 통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178페이지예요. 양호 6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소개인데 첫 번째 봅시다. 자, 단위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지 않은 최대 금액이라 그랬죠. 최대 금액이다. 즉 최대 지불 용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지금 초과인이 얼마입니까?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 했어요? 입찰지대란다. 이렇게 용어정의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좀 봅시다. 이러한 알론소의 입찰지서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머릿속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 이것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제 가정은 참고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입찰 지대 곡선이란 입주체가 거래다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하는 곡선을 말한다. 참 거래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가 결국은 뭡니까? 입찰 지대다. 그래서 입찰 지대를 연결한 곡선이 어때? 입찰 지대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중간 좀 보세요. 일반적으로 입찰 지수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어떻습니까?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단일 도심 토지에서 상업용 토지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도심 가까이에서 그래서 상업용 토지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뭐 때문입니까? 상업용 토지용이 단위 토지 몇 당 생산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단위 토지 몇 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대 지불량이 크죠. 그렇죠? 지금 지대 지불량이 크기 때문에 도심 가까이서 상업용 토지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수송비가 크다는 얘기. 지금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수송비가 크기 때문에 수송비를 줄여서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게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도심 지역의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적에 비하여 한정되므로 토지 이용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인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의 용도에 따라서처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나면 최대의 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경우에 할당되는데 일단 끊어봅시다. 최대의 순현재 가치다 뵀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있어요. 줄여서 우리 흔히 순현가다 표현하죠. 순현가 NPV다라는 겁니다. 이때 순현가 NPV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어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순현가 NPV가 0이란 이야기는 오로지 어때?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클수록 어때? 초과 이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초과 이윤이 많다면 그만큼 지대 지불 능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대 지불량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순현가가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이야기는 초과이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대 지불량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 이 사람에게 토지한테 할당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경우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 사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지대를 받으면 됐지. 토지 이용자가 무엇 때문에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초과이 가장 많아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이 어때? 빌려주면 되겠죠? 그만큼 지대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없다. 누구 입장?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대만 많이 받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첫 번째로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어 최대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에게 토지는 어때? 할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가장 많은 지를 지불할 수 있는 입주에게 토지는 할당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도로 8번. 입찰 지대곡선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업종일수록 중심지에 가까이 입자는 경향이 있다. 서 설명드렸죠. 사실 A 산업의 입찰 지대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박스에 그림 하나 그려드렸죠? 바로 우리가 여기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이게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겠고, 이게 B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겠다는 거서 도시 전체 입찰 지대곡선은 어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입찰 지대는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대론 6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리카도의 차액 제설, 튀넨의 위치 제설, 마르크스의 절대 제설, 파레토의 경제 제설, 마샬의 준지 제설, 알론소의 입찰 제설이다. 다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분도 제목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차액 제설이다. 이건 뭡니까? 차액이 지대라는 거죠. 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 제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비옥도의 차이. 다음 이제 비옥권 토지, 즉 우등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죠. 이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위치 지설입니다. 위치설은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위치 중설 강적에서 수송비란 개념을 도입했죠. 결국 지대는 뭡니까? 수송비 전략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절대 지설이었어요. 절대지설은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다. 소유 그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최열등인 한계지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파레토의 경제 지설이 있어요. 이때 파레토는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기계설비 등 공급에 희소성이 있는 모든 상품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이때 지대를 뭐라 했어요? 경제 지대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다음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준지대는 쉽게 지대에 준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된 소득을 마샬은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튼 준지대는 단기적으로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기는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입찰지대입니다. 자, 입찰지대는 입찰에 참여한다는 얘기. 그래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제시한 최대금을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입찰지대는 최대금의 최대 지불 용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라서 그리고 하나씩 살을 붙여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튼 지대이론 다 맞춰드렸고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세 번째 챕터 지가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양고로 3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다.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지가 이론은 출제빈도 굉장히 낮은 부분인데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아직까지 잘못된 질문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옳은 질문은 계속 나오고 답은 여하튼 지대 이론에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 챕터 지가 이론 옆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양으로 3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헤이그는 중심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중심은 멀수록 왜 그럴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지대는 감소,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은 적어지겠죠.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가이론 다 맞춰드렸어요.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180회에 나와 있는 예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자, 이는 지난 28회 시험 때 출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대 이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묻고 있지요. 기억본 봅시다. 자, 옳은 걸 모두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기억본 봅시다. 자,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여권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이래 돼 있죠. 자, 우리 말씀드렸네요. 자, 리카도는 차익설이죠.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옥권 토지, 즉 우등지는 한정이 돼 있고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이들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맞죠. 그 다음 보세요. 토지의
질적 차에서 발생하는 예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비옥도의 차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이래서 생산성이 차이가 나고 지대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 토지의 질적 차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차이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옥도의 차이로 인해서 네, 예, 지대가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억번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호 맞는 표현이 되네 반드시 어때 기억번호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자 우리 비법으로 또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이제 기억번 들어야 있다. 안 들어가 있는 자 보기 1, 2, 3, 4, 5 중에서 이제 기억번 안 들어가 있는 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2번 답이 될 수 없죠. 다음은 이제 5번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자 1번, 3번, 4번 중에 답은 있다 생각하시고 자 1번 예, 자 3번, 4번의 예, 차이는 뭡니까? 먼저 니은이네요. 니은 한번 봅시다. 니 보세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 가지는 생산 기준 소득을 준 지대로 설명하고 잡으세요.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의 기준 소득을 어때? 준 지대다. 이렇게 표현했죠? 맞네요. 예, 다음 주 단기로 공량 일정한 생산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결국 단기는 준지대가 존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네, 니은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겠죠. 니은번 들어야 한다. 그럼 어떠냐? 니은번 예, 1번 보세요. 들어있죠? 3번도 들어있네요. 4번은 니은 안 들어있죠? 답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1번, 3번 중에 답은 있겠네요. 그럼 자 차이는 뭡니까? 릴번이죠. 릴번 얼른 보자는 이야기예요. 릴번 봅시다. 자, 마르크스는 도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 재배 형태가 달라진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 지대를 수송비 전략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또한 도심에서 도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죠. 다음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때? 지금 외곽을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진다.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곽을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심은 지대모델 제시했다 설명드렸죠. 또한 지대는 뭡니까? 수송비 전략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1번 다시 보세요. 자,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 재배 형태가 달라진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고 봤다. 이는 마르크스 이야기입니까? 튀넨 이야기입니까? 튀넨 이야기가 되겠죠? 튀넨의 위치 제설, 자, 이와 관련된 설명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릴번은 어때? 잘못된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1번 잘못됐으니까, 이제 어때? 보기 3번에 릴번, 예, 들어있죠? 2번 잘못되니까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1번 들어있는 3번은 답이 될 여지가 없다. 결국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빨리 찾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디귿번도 한번 살펴봅시다.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보시면 튀네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로 보았다. 자, 통째로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항상 해당 토지와 최열등지를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 토지와 최열등지의 생산성의 차익이 있더라. 이게 지대된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리카도의 차액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액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뒷짐은 먼저 봅시다.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뭘로 보았습니까? 차액 지대로 보았다. 이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튀네입니까? 아니죠. 리카도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디귿번은 두 군데를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튀네를 뭘로 바꾸자? 리카도. 네, 그리고 뒷짐은 절대 지대다. 이걸 뭘로 바꿔야 됩니까? 차액 지대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설, 그건 전혀 단단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디귿번도 잘못되어 있네요. 결국 옳은 건 기억번, 니은번이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소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지대의 이론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자, 2절은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이런 생각하세요. 자, 도시가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냐 이를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 공간의 이론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 주로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심원 이론이다. 다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해리스와 울만에 의해서 발전이 된 다핵심 이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도시 공간구조랑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최초의 연구다. 이런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써요. 자,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 있죠? 이 특정한 도시를 대상 시카고라는 이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이걸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시카고라는 도시를 보니까 시카고는 이처럼 동심원의 형태로서 5개의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동심원의 형태로서 5개의 지대로 분화되면서 성장 발전하더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는 이제 1지대부터 5지대까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튀넨의 위치설 설명을 드리면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럴수록 초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 자체가 동심원 됐죠?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이때는 6개의 지대가 있어서 그러나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것만큼은 1지대부터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 순서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1지대입니다. 1지대는 중심이 되겠죠. 중심 업무 지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중심으로부터 1지에서 경공업들이 2지대로 넘어옵니다. 그럼 어때? 이제 이 지대는 이질적 요소가 이렇게 들어왔죠. 1지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뭡니까? 침입 이렇게 표현하죠. 침범이 왔다는 이야기. 침입. 그리고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변화된 과정이 있죠. 이걸 어때? 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이라는 도시 생태학적 과정으로서 공간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때 도시 생태는 도시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처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침입, 경쟁, 천이라는 도시 생태학적 과정으로 공간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천이 지대가 되는 것이다. 이걸 흔히 점이 지대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란 이 도시 보니까 소수 낮은 저소득계층은 공장 가까이에 입자료 하다라는 데서 3지대를 형성한다. 3지대가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다. 그리고 5지대는 통근자 지대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심 형태에서 5개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성장 발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동심으로는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이처럼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속층 주거지대, 통근자 지대다. 거주지가 분화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도시 공간구조를 침입, 경쟁, 천이라는 도시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지대 순서를 잘 기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속층 주거지 사이에 천이지대가 위치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 보세요. 저속층 주거지대와 고속층 주거지대 누가 더 중심에 가깝게 입자고 잡니까? 저속층 주거지대. 사실 고속층이
중심이 어때? 도심에 더 가깝게 입자하자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나 시카고는 도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자, 저속층이 고속층보다 어때? 중심에 가깝게 입자하자 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자, 여기 보세요. 천이지대는 이제 고속층 주거지대에 비하여 중심에 가깝게 입장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물어보기 때문에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지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죠.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속층, 4지대는 고속층, 5지대는 어때? 동분자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참 중심에서 외곽을 할수록, 즉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중심에서 외곽을 할수록, 즉 중심에서 멀을수록, 예, 자,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인구밀도, 지대 등은 어때? 낮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요. 또한 중심에서 멀을수록, 즉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라든지 빈곤, 질병 이것은 도심은 어때? 감소한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도심에서 멀을수록 범죄도 많아지고, 범죄도 많아지고 질병도 심할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시카고는 도시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야. 중심에서 멀을수록 어때? 소득순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야. 소득순이 높아지니까 범죄나 빈곤, 질병 이것은 도시 문제는 어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도심에서 멀을수록 외곽을 할수록 범죄나 빈곤, 질병, 도시 문제는 어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튀넨의 우리가 이제 위치설 설명을 드렸었죠. 사실 튀넨 고립국 책을 썼다서 튀넨 관련된 이론을 우리가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시카고라는 도시에 응용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누가 누구 걸 응용했습니까? 버제스가 튀넨 걸 응용했다.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 바꾸게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누구 걸 응용했습니까? 버제스가 튀넨 걸 응용했다라는 것에서 버제스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다. 참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죠. 이것은 튀넨 고립국 이론, 동심원 지대 모델 이 자체를 시카고라는 도시에 응용한 것이다. 여튼 누가 누구 걸 응용했어요? 버제스가 튀넨 걸 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구조라는 최초의 연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하나의 도심을 대상했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버젯의 동심원이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이론에서는 결국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제시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호이트는 미국의 142개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야.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야.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에 중심이 있겠지요.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요. 이 중심부터 간선도로 하나 뚫리더라. 그럼 이것은 간선도로 1초에서 부채꼴의 방사선 형태로서 주택지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 사실 밝혔다는 이야기야. 마치 선형의 모습이다. 쓰겠죠? 따라서 호이트 이론은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호이트는 주택 가격에 지불 능력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을 중시하고 주택 가격의 지불력이 높은 상류층, 즉 고수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주거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라든지 이것은 주요 교통을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이 지역에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실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호이트는 뭘 중시했어요?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을 중시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지불력이 높은 상류층은 주거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라든지 주요 교통노수 축에서
접근성이 양원적에 주거지를 선정하게 된다서 선형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형이론 여긴다면 교통의 발달, 자, 이도 어때?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다음 소득의 증가도 어때?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택가격 지불 능력은 어때? 높아지죠. 참 주택가격 지불 높아지니까 어디에 주거지를 선정합니까? 고용의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든지 주요 교통수축에서 접근성이 어때? 양환적의 주거지를 선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통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어때? 도시 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은 두 차례나 이렇게 변됐어요. 자, 이제 교통의 발달은 도시 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의 증가는 관련이 없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소득의 증가도 어때?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에서 교통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도시 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 모두가 어때? 중심이 하나 있죠?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흔히 우리가 때 단핵 도시다. 핵심이 하나 있다라서 단핵 이렇게 표현하죠. 단핵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해리스나 울만이 울만이 런던의 도시구조를 살펴보니까 런던은 핵심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에서 복수의 핵심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 표현합니까?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핵심 이론이다. 자, 많을 다자죠. 핵심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핵심이 많다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걸 해리스 울만에 대한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해리스와 울만은 이처럼 핵심이 여러 개 존재하게 한 다핵화 요인으로서 다핵화 요인으로서 네 가지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제시인데 바로 이제 특정 위치나 특정설의 필요성 그리고 유사 활동안의 집중 지향성, 이질 활동안의 입지적 비양립성, 지대 지분 차이 이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네 가지를 제시했지만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말 바꿀 게 없어요. 자, 특정 위치나 특정설의 필요성 그리고 지대 지분 차이 이건 말 바꿀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 두 가지는 말 바꿀 수가 있다서 두 가지만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다핵화 요인으로서 유사 활동입니다. 자, 유사 활동끼리는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사 활동 모여야 된다서 집중 또는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질 활동 간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겠지요. 흩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여서 이전에는 입지어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조심을 해보자는 이야기. 그럼 쉽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 같은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하나의 도시인데 핵심이 어때? 여러 개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 것인가? 자, 보세요. 여기도 하나의 핵심이 있고 여기도 하나의 핵심인데 지금 핵심이 여러 개 발생 어떨 것인가? 자,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교육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은 어때? 교육끼리 모여야 되겠지요. 그럼 교육끼리 모여야 어때? 하나의 핵심을 이룬다 할 수 있겠지요. 또 여기가 하나의 핵심에서는 여기서 금융이다. 그럼 금융끼리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처럼 교육은 교육끼리 모여야 되고 금융은 금융끼리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과 금융은 딱 붙어 있어야 됩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어야 핵심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교육은 교육끼리 모여야 된다. 금융은 금융끼리 모여야 된다. 참 유사 활동끼리는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집중 또는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활동끼리는 모여야 된다. 집중 또는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유사 활동 간에는 분산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죠. 분산은 뭡니까? 흩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죠. 유사 활동끼리 어때? 모여야 되겠죠. 그래야 핵심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끼리, 금융끼리다. 그래서 유사 활동 안에는 집중 또는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질 활동 간에는
흩어져 있죠. 이해관계가 상반된 흩어진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때 비자 조심하세요. 사실 양립성이라는 것은 마주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딱 마주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흩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질 활동기는 어때? 분산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사 활동 간에는 뭐 해야 되겠죠?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질 활동 안에는 입지어로 빗자 조심하셨죠?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해리 술만은 다액화 요인으로 네 가지 제시인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조심을 해보자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액심이론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 공간구조론 이분도 우리 팀에 출제 과정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와 울만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먼저 흐름부터 정리를 합시다. 여기 보세요. 도시 공간구조는 최초의 연구가 바로 뭡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동심원. 그렇지만 동심원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하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성을 부여해서 나온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시켜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해리스와 울만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흐름을 잘 생각하세요. 자, 도시 공간 최초 연구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었다. 그렇지만 자, 시카고는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해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성을 부여해서 나오게 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다음, 자, 버젯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결합시켜서 나온 게 해리스 울만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흐름을 잘 생각하시고, 다음 제목 보시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동심원 이론이다. 이는 뭡니까? 동심원의 형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자, 5개 동심원들이 분할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생각하시고, 선형 이론은 선형의 모습으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뭐에 따라서 주요 교통노선 또는 교통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다핵심 이론은 핵심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살을 붙여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도시 공간이론 주요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181페이지 보세요. 181페이지는 1번 챕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동심원 이론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해주시고 양홀 1번 의의 및 주요 내용이다 설명 다 드렸죠. 다음 페이지 양홀 2번 문제 준호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보시고 다음 2번 챕터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역시 별표 2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개 해놓으시고 이제 의의 및 주요 내용이다 양홀 1번 내용의 밑줄을 그어진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183페이지예요. 세 번째 챕터 다핵심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는 이제 별표 4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4개 해놓으시고 양홀 1번 의의 및 주요 내용 그리고 양홀 2번 도시의 다핵화 요인이다. 이분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이 내용들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교재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여름 교재 184페이지에 하단에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는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85페이지예요. 185페이지는 3절 입주론의 의의다 소개했는데 이분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입니다.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본 이론에서 용어 정리를 해드렸죠. 자, 입지 조건, 입지 선정이다. 이런 용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186페이지는 양홀 4번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다. 이분 동그라미 1번과 6번만 읽어보자. 이래서 간단히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우측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부터 입주론의 발달 과정이다. 이분도 간단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 중심으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는 중요성이 좀 낮은 부분이니까 한 번쯤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예요. 4절
공업 입지다 소개했는데 이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구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대 이론, 도시 공간 구조론 이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공업 입지 여기서부터 더 구체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